어느 날 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 민재는 늦게까지 회사 업무로 인해 귀가가 늦어졌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민재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겨우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는 조용한 마을의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길 위에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함 때문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샤워를 하고 난 후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여러 알림이 와 있었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당신을 보고 있다. 순간 그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장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시간은 깊어가고 그는 곧 잠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쿵쿵 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는 집 밖에서 나는 것 같았다. 민재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그 순간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집 앞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자 다시 한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민재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잠시 뒤 스마트폰이 울렸고 그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다. 열어줘. 순간 민재는 차가운 공포가 온 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휴대전화는 그 순간 먹통이 되어버렸다. 패닉 상태에 빠진 민재는 어떻게든 집안 어딘가에 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현관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묘하게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민재야, 나야.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문 좀 열어줘. 그제야 그는 밑도 끝도 없이 옛 친구의 이름이 떠올랐다. 중학교 시절 매우 친했던 친구 영준이었다. 문제는 영준은 10년 전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때의 추억과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진 민재는 결국 무언가에 홀린 듯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빈 현관밖에 보지 못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찬바람만이 불어올 뿐 혼란에 빠진 민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밤새도록 그 비어 있는 거리를 달리고 또 달렸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그를 찾았을 때 민재는 이미 충격으로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그날 목격한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이후 민재의 집 주변에서는 정체불명의 낮은 목소리와 불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밤마다 이어졌고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민재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이야기를 잊었지만 그 지역에 간혹 방문한 사람들마다 사라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 수연이는 여름 방학을 맞아 방학 동안 도시의 스트레스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시골 마을은 느긋하고 평온했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공기는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수연이는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돕기로 했고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집 한 채를 발견했다. 그 집은 먼지 폴폴 나는 오래된 저택이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다. 친구들은 그 집이 오래전부터 저주의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호기심이 많은 수연이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조금 더 물어보았다. 친구들에 따르면 그 집에는 사별한 할머니와 그녀의 손자가 살았었다. 하지만 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할머니는 슬픔에 잠긴 나머지 미쳐버렸다고 했다. 이윽고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그 집은 버려졌다. 이후 그 집 근처에서 기묘한 일이 자주 발생했으며 특히 밤이 되면 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수연이는 무서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집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이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집 근처에 가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수연이는 두꺼운 자켓을 입고 후레쉬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집은 더욱 음산해 보였고 수연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은 이상하게도 살짝 열려 있었다. 수연이는 후레쉬를 켠 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연이는 거실 한 구석에서 작은 소년의 사진을 발견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수연이는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소녀는 마치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해 보였고 그녀는 몸을 뒤로 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던 찰나 바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깜짝 놀라며 후레쉬로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방심한 채 뒤를 돌자 갑자기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연이는 그 소리가 정말로 어디서 들려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두려움에 휩싸인 수연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바깥은 이미 그녀가 들어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모든 게 낯설었다. 수연이는 길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곧장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길을 따라 잘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 후로 수연이는 다시 그 집 근처에 가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끔씩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지만 여름 밤이 어두워질 때마다 저주의 집이 수연이의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마을에 내려오는 무속인의 말로는 그 집은 여전히 손자의 영혼이 떠돌고 있어 영원히 쉴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수연이는 이번 일을 통해 절대 호기심으로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더욱 신비롭게 전해졌고 새로운 여름이 찾아올 때면 또다시 마을 사람들은 저주의 집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레 입에 올렸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구석진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이곳에는 10년 넘게 방치된 채 비어있던 301호가 있었다. 세입자들이 하나같이 몇 달 못 채우고 이사를 나가곤 했기 때문이다. 이 집주인은 이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301호는 문제가 있는 방으로 소문이 나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방이 되었다. 그러던 중 젊은 대학생인 민준이 그 방에 이사를 오기로 했다. 그는 근처 대학에 합격하여 자취방을 구하던 중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오게 된 이 방의 매력을 느끼고는 큰 고민 없이 계약을 마쳤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민준은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바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벽에서 톡톡 금이 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오래된 건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반복됐다. 소리의 간격은 일정치 않았고 종종 한밤중에 그의 잠을 방해했다. 어느 밤 민준은 깊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났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 치 추웠고 누군가 그의 방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낀 그는 침대 옆에 있는 불을 켰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책상 위에 정돈해두었던 노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민준은 301호에 더 머무르는 것이 꺼려졌다. 그는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를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대에 누우면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그의 피부에 닿았다. 한 달 후 민준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오래된 서랍장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파일 안에는 과거 301호에 머물렀던 세입자들의 기록과 민원을 담은 서류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의 기록은 이상한 소리, 낯선 존재감 등 비슷한 내용이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낀 민준은 결국 친구인 철수와 함께 집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철수는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도시 괴담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지만 민준은 간절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피곤해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새벽 2시쯤 철수가 민준을 깨웠다. 아, 너도 들었어?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 안은 침묵에 쌓여 있었고 철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벽장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민준과 철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당황했다. 철수는 숨을 죽였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있는 벽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천천히 열었다. 빈 벽장,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철수가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나봐.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철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벽장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쏟아져 나왔다. 충격과 공포에 질린 민준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고 철수는 갑자기 벽장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불을 끄지 못했고 철수의 눈동자는 밤새 흔들렸다. 다음날 아침 민준과 철수는 얘기를 나누고 이사 결정을 내렸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 방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바로 짐을 꾸려 그 집을 나갔고 철수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한 달 뒤 그 301호는 다시 비어 있었다. 하지만 소문은 더 널리 퍼져 이제는 더 이상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방이 되어버렸고 서울의 도시 괴담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은 여전히 빈 채로 남아있다. 밤이 되면 유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그곳을 맴돈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은 재미삼아 그 앞을 지나며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 본 사람은 없다. 다만 그저 도시의 낡은 이야기로 기억될 뿐이다.